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아서 다시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또 2학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학기는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문법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단어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단어란 무엇인가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법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 수능 국어에서 문법이 선택 과목이 되었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을 공부하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말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을 공부하면 우리말을 사용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좀 더 유려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체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체계를 공부하면 다른 나라 말의 체계도 잘 습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말의 체계부터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거부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문법이라 함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우리말의 체계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문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런 문법 체계를 끄집어내어서 이 칠판에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들 문장들은요, 모두 여러분이 일상 언어에 사용되는 말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선생님 꼭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국어 오늘 문법 첫 시간은요,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먼저 문장을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쪼개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소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형태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국어 교재에 166쪽에 형태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태소를 알기 전에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의문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의 가장 작은 단위죠. 의문이라 함은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공과 종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공은 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종은 멜로 영어로 번역하죠. 자, 그런데 공과 종이 서로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것은 가운데 소리와 끝 소리는 같지만 첫 소리가 다르죠. 공은 기역을 갖고 있고 종은 지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한 가지 단위 때문에 뜻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국어에는 총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볼과 멜도요, 각각 하나의 의문이 다르죠. A와 E의 차이입니다. 이것으로 의문이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의문이 모이면, 자, 보세요. 의문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음절은 발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요. 발화, 그러니까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의문은 소리 낼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보죠. 아까 위에 썼던 기역을 우리가 발화해 봅시다. 어떤 친구는 가라고 대답할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역 혹은 기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 가, 그 각각 모음을 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기역만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음절을 이루려면 반드시 모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형태이거나 아니면 모음 하나로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절은 음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처럼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야 음절을 이루고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우린 따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음절을 만들어주는 소리라고 해서 성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음절이 되었다면 소리가 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된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뜻을 지니려면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형태소가 바로 오늘 공부할 중요한 개념인데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음운과 형태소의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음운은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라면 형태소는 그 자체가 뜻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경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것은 국어사전에 쳐도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경은 음절은 맞습니다. 발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에도 음운이 있어요.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들인 음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형태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획 하나의 차이인데 하면 얘는 뜻을 갖고 있죠. 아까 위에 봤지만 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 형태소가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단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된다고 했는데 형태소 단독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지만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는 자, 한자로는 단어 이렇게 쓰는데요. 당연히 단어겠죠? 홑단자에 말씀 어자를 써요. 홑단자에 말씀 어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홑은요 단독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이런 의미입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의 정의는 문장에서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태소도 모두 문장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들, 그렇지 못한 형태소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에 해당하는 것들, 이거는 당연히 단어겠고요. 그리고 이 형태소들이 모여서 또 단어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축구라고 하는 형태소와 공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만나서 축구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단어다.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라면 우리가 단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어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축구공을 찾다 했을 때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사는 국어의 품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품사는 단어를 성질에 따라서 구분지어 놓은 갈래를 말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라고 했죠. 자, 즉 조사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정의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자, 축구공에서 을을 쉽게 떼어낼 수 있죠? 자,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즉 축구공 혹은 공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이 을도 우리는 단어라고 부릅니다. 왜? 조사도 우리 국어에서는 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위해서 있는 단어의 정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운이 모여서 음절이 되고 음절이 의미를 가지게 되면 형태소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형태소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형태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불이국어 166쪽에 나오고요. 형태소,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섯 음절로 줄여서 기억하면 더 좋아요. 최소 유의미 단위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다 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그럼 형태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것이 단어든 문장이든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까지 쪼개보면 됩니다. 의미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쪼개어보면 그것이 바로 형태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쪼개보겠습니다. 쪼갤 수 있나요?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갭니까? 밤, 하, 늘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과 하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밤은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것이고요. 하늘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요 두 음절짜리 단어도 쪼개볼까요? 구와 름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클라우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구와 름은 쪼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두 음절로 된 하나의 형태소인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장도 쪼개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은 단어를 쪼개봤는데 문장도 쪼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의상 빨리 쪼개볼게요. 밥, 을, 먹, 다 쪼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먹은 선생님 하나의 단어로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형태소가 곧 단어는 아니에요. 형태소가 단어는 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소가 단어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 먹이라고 하는 이 형태소에는요, 이 음절에는요, eat, 먹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죠? 그 의미를 지금 먹이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eat의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먹은 형태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먹이 eat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엇은 왜 형태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엇은요, 우리 여러분이 실제 언어 생활할 때 엇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대체로 과거의 시제를 부여할 때 엇을 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시간 표현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의 의미를 부여할 때 엇을 쓴다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의미. 그죠? 선생님, 오케이. 과거의 의미인 거 알겠습니다. 다는 뭘까요? 그럼 다는요,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평서형으로 종결시켜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음절짜리 문장이 5개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형태소라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좀 더 긴 것을 볼까요? 나는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쪼개어 보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어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쪼개 볼까요? 자, 여러분이 쪼개 봤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쪼개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쪼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는 조사니까 쪼개겠습니다. 돌다리를, 자, 돌과 다리는 서로 쉽게 구분되죠? 르는 조사니까 쪼개겠습니다. 밟고 쪼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스텝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밟고 쪼갤 수 있습니다. 고는 어미입니다. 어미도 하나의 형태소로 봐야 돼요. 워터죠. 워터. 그죠? 쪼갤 수 있습니다. 을 조사니까요. 건넜다.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넜다. 그러면 다로 쪼갤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다로 쪼개야 되는 걸까?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말은 축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넜다는 사실 건너었다가 축약된 형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쪼개자면 건너와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까 형태소였죠. 그리고 다를 모두 쪼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조금 더 긴 문장을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형태소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이 2개만 한번 같이 해보고요. 나머지 3, 4, 5번은 선생님이 나눠줄 이 형성평가지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춰보고요. 여러분이 1, 2번도 한번 나눠보세요. 자, 여러분 직접 나눠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가 밤송이처럼 보였다. 자, 짧게 나눠야겠죠? 깍도 나눠야 될 겁니다. 머리가 어떨까요? 머리와 가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밤송이처럼 보였다. 그쵸? 송이 나눠야 될 거고요. 처럼 조사할 겁니다. 자, 보였다. 이것도 뭔가 추격된 것 같죠? 어떻게 추격된 걸까요? 그렇죠. 보이었다인데 여기서 또 이제 형태소를 나눠야 될 거예요. 자, 보이었다 해서 시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 쪼개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뭘까요? 그렇죠. 피동의 의미입니다.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예요. 나눌 수 있고요. 과거. 그래서 모두 다 쪼개줘야 됩니다. 4개로. 자, 여러분 이렇게 쪼갰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길을 단숨에 치올랐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들은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쪼갤 수 있겠죠. 높 쪼갤 수 있습니다. 산길 쪼개집니다. 그죠? 조사도 쪼개야 되고요. 단숨 이게 좀 문제인데요. 단숨은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면요. 단숨 하나의 형태소로 나옵니다. 한 번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단어예요. 단과 숨으로 쪼개면 잘못 쪼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치올랐다. 이것도 자, 다시요. 이거 좀 치오르았다예요. 그렇죠? 치오르다. 이해됐습니까? 치올랐다는 치오르았다예요. 그것을 지금 줄여서 치올랐다가 된 건데 물론 치올랐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선생님은 이 형태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다 이게 하나의 형태소고요. 그러니까 치는 아마 앞에 붙는 접사일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 나눠야 될 거고요. 앗은 나누는 거 이제 알테브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될 겁니다. 그들은 높은 산 길을 단숨에 치오르앗다 이렇게 나눠줘야 합니다. 자, 2개의 문장만 나눠봤는데요. 3, 4, 5번은 좀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눠보고 형성평가지에 작성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형태소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이국어 166쪽에 나옵니다. 자, 먼저 아까 봤던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형태소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요.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나누고요. 자, 그러면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각각 어떤 뜻인지 알아봐야겠죠. 자립형태소는 말 그대로 자립하는 거예요. 홀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태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립형태소는 곧 무엇이 되냐면요. 단어가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형태소가 곧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자립형태소들이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의존형태소는 다른 말에 반드시 붙어야만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소들을 말해요. 다른 말에 의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에 의존하거나 혹은 서로 의존해야 되는 상호 의존이라고 합니다. 상호 의존해야 되는 그런 형태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아까 우리가 형태소로 구분했잖아요. 이들을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직접 나눠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너다로 쪼갰었는데 각각 보겠습니다. 돌, 이거는 단어죠. 자립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자립형태소에 넣는 겁니다. 쉬워요.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단어고 자립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를이라고 하는 조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돌, 다리와 같은 체언이 와야죠. 체언. 우리 뒤에 품사 공부할 건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붙어야만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를은 뭡니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 형태소에는 앞에 이렇게 하이픈 표시가 들어가요. 하이픈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밥. 어때요? 밥. 이것도 반드시 뒤에 다 이런 어미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도 하이픈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의존 형태소라는 거예요. 고도 마찬가지로 의존이죠. 하이픈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
자립하는 말이고요. 을 조사죠. 자, 건너도 혼자 쓸 수 없어요. 선생님, 야, 저기 건너. 그런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동음 탈락 기억납니까? 어가, 사실은 어미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소 구분할 때, 얻다와 건너를 구분해버리면, 건너는 단독으로 쓰이고 있는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반드시 어미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쓰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봐야 됩니다. 엇도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엇도 이렇게 하이픈 앞뒤에 지금 요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하이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종결어미인 다까지 해서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이렇게 쉽게 구분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립할 수 있느냐 의존해야 되느냐 이거는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형태소를 구분하는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에 따라서 형태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을 합니다. 실질 형태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다라고 해서 어휘 형태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실질 형태소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가져왔던 그 예,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너었다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톤이라고 하는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에 넣어야 되고요. 다리 역시 브릿지, 그렇죠?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를이라고 하는 이 형태소는요. 보면은 돌다리라고 하는 이 명사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형태소거든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밥고의 밥도 우리가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밥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스텝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 넣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대충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바로 외국어로의 번역이 쉽게 되는 것들은 실질 형태소예요. 왜냐하면 외국어에도 그 단어가 있을 거거든요. 어휘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런데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는요. 외국어, 특히 영어에는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나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실질 형태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형식 형태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자, 고 또한 형식 형태소입니다. 밥고에서 고예요. 고는 어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워터니까 실질 형태소. 역시 형식 형태소입니다. 건너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영어로 번역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식 형태소. 다도 형식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다 외국어, 특히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형식 형태소는 물론 의미적으로 어떤 다른 문법적 요소로 외국어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자체로 어떤 번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조사, 어미, 접사 이 세 가지만 국어에서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서 형태소를 구분해 봤는데요. 대체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들은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반면에 의존 형태소는 대체로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예외가 되는 예들이 있죠. 바로 얘네들입니다. 밥, 건너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밥과 건너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동사나 형용사 합쳐서 용언이라고 말합니다. 용언의 어간이라는 거예요. 이 용언의 어간은요,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어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형식 형태소잖아요. 의존 형태소고.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미는 서로 의존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에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각각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상호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밥과 건너와 같은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그런 예이다. 다른 단어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자립 형태소면 대부분 실질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면 형식 형태소인데 용언의 어간만이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다. 기억을 해두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과 봤던 이 문장의 형태소들을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그 문장으로 자립과 의존을 나눠보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실질과 형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짧게 깎은 머리가 밤송이처럼 보이었다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유형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립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의존이죠. 개의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네요. 그렇죠?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깎은 얘도 서로 의존하고 있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입니다. 머리 자립이네요. 가 의존이네요. 밤 자립, 송이 자립, 처럼 의존, 보이었다는 다 뭐겠어요? 모두 의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립과 의존 형태소로 나누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높은 산길을 단숨에 치올랐다. 자, 그들은 높은 산길을 단숨에 치오르앗다였어요. 이거는 치오르앗다입니다. 이들이 각각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들 할 때 그는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they 할 때 그런 의미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접사예요. 복수로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근데 접사는 아까 말했지만 조사, 어미, 접사 이 세 가지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로 구분합니다. 선생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사기 때문에 뭡니까? 형식 형태소로 봐야 됩니다. 높다 실질 형태소, 이거 형식 형태소, 산길 모두 실질, 조사는 형식 형태소, 단숨에 할 때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형식, 이것도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렇죠? 오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 모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했나요? 자, 아까 선생님 3, 4, 5번 문장들을 좀 나눠줬었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자립성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형태소 구분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사과, 풋사랑 모두 풋과 사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풋은요,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켜주는 접사라고 하는 형태소예요. 근데 접사는요, 이 녀석은 실질 형태소일까요? 형식 형태소일까요? 질문입니다.
지금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실질 형태소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정답은 뭘까요? 바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어휘적 의미는 얼마가 있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들 할 때 들도 의미가 있잖아요. 복수의 의미를 더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접사는 얼마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형식 형태소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 형태소의 이 세 가지 기억하면 좋아요. 기억을 아예 해둡시다. 접어줘. 중요한 페이지니까 접어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접사, 어미, 조사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조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더라도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하고 있다. 접사, 어미, 조사, 접어줘 기억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형태소의 유형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문 다시 볼게요. 나는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다리 대신에 돌만 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돌을 밟고 물을 건넜다. 다리라는 말 빼도 말은 되니까요. 나는 돌을 밟고 물을 건넜다 라는 문장에서 보면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모양새가 다른 것이 있어요. 발견해 보십시오. 뭡니까? 바로 을과 르입니다. 자, 을과 르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모습이 다르죠. 둘 다 돌다리, 돌을 각각 목적어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습이 달라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형태라고 합니다. 모습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 다를 이 형태,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습이 다른 꼴로 나타난다. 자, 이 형태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의문론적, 형태론적 이것은 이유예요. 이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 형태라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하지만 모습이 다른. 자, 그 예가 바로 이겁니다.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돌다리라고 하는 명사 뒤에는 르이 붙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돌다리는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는 르를 써주고요. 반면에 돌은 뭐로 끝났습니까? 그렇죠.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을을 써준다. 이게 바로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자, 의문론적 이 형태 또 있어요. 여러분, 의문 공부할 때 양성 모음이면은 양성 모음을 써주고 뒷말이 음성 모음이면 음성 모음을 뒤에 써준다. 이런 얘기도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at과 at 아까 계속 나오는데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죠. 그렇죠? at과 at도 같은 기능을 하지만 주변 의문 환경에 의해서 형태를 달리하는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형태론적 이 형태는 뭐냐면 의문 환경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문보다 한 단계 나아간 걸 형태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쉬었다. 나는 집에서 공부를 하였다. 자, 비슷한 모습의 형태소가 있죠. 어딥니까? 엇과 엿입니다. 둘 다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인데요. 자, 쉬다라고 하는 이 앞말도 그렇고 하다라고 하는 이 앞말도 그렇고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다 뒤에는 어시 붙었고요. 하다 뒤에는 엿이 붙었어요. 자, 이것은 의문 환경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한 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국어 화자로서 여러분 하었다 혹은 하았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였다 또는 했다지.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숫자 3을 의미하는 세, 석, 서 이것도 뒤에 오는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데요. 석과 서는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입니다. 뒤에 오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 할 때
서장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석장. 구슬이 몇 말? 세 말 쓸 수 있지만 석말이라는 말 안 쓰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끼어야 보배다라고 해서 서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뒤에 어떤 의문론적 환경이 아니라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형태를 우리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형태론적 이 형태는 그런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그렇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 대한 문제니까 보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형태가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수능 11번에서 나왔던 거 2013년도 수능 11번 문제였는데 보겠습니다. 딱 그냥 한눈에 보면은 다 이 형태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만 이 형태가 아닌 게 있어요. 보세요. 1번.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잠깐만. 에와 에서가 지금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주에 온 거야. 투 광주예요. 그쵸?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친구들이 경주에서 from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각각 다른 형태소라는 거예요. 자,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같아야 돼요. 의미가 같아야 된다고요. 형태만 달라야지. 그죠? 모습만 달라야지 의미는 같아야 되는데 지금 1번은 의미까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소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태가 아니라. 자, 2번. 동수는 물감을 도구로, 지니는 크레파스로, 둘 다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이거나 하자 이런 거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주면 똑같죠.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명령의 의미. 천천히 씹어 먹어라. 명령의 의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명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출로 점검해 봅시다. 자,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자, 보기의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태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별이 많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먼저 형태소로 나눠볼까요? 하늘 쪼갤 수 없죠. 하와 늘로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그죠? 많다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두 음절이고 나머지는 다 한 음절식으로 쪼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하늘에는 3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에는 몇 개의 형태소입니까? 2개의 형태소죠. 틀렸네요. 자, 2번. 별이는 자립 형태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립 의존을 물어보는 거였네요. 자, 별은 자립 형태소가 맞죠? 그런데 이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 그죠? 자, 3번. 많다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많다. 이거 용언의 어간이죠. 아까 말했지만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도 어미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미, 동사형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용언은 그것들은 서로 형태소가 상호 의존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에와 이는 모두 자립 형태소다라고 했는데 에와 이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죠. 자, 5번. 별이 많다에는 3개의 의존 형태소가 있다 했는데, 자, 이 의존 형태소 맞고요. 다 어미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어간도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다. 그래서 3개의 의존 형태소, 1개의 자립 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기출로 형태소에 대한 문제 점검해봤는데 형태소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 안심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풀어보면서 어렵지 않게 느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형태소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는 활동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형태소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형태소를 가지고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러니까 형태소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단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